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일단 요양원에 계세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정화는 눈을 떴다. 68세의 몸이지만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어깨가 결려도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세면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했다. 분식집 정환의 김밥 천국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김밥 속재료부터 준비했다. 당근은 가늘게 채 썰고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했다. 단무지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계란지단도 곱게 붙였다. 모든 과정에서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남편 박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혼자서도 이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자신이 때로는 대견하기도 했다. 엄마, 아직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둘째 아들 준호였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막내 아들. 정화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답했다. 응. 준비할 게 많아서.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그게, 엄마,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다. 정화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이런 표정일 때는 10중 8구 돈 이야기였다. 이번엔 또 뭐야?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지금 진짜 잘 될 것 같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정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3년간 준호는 이런 식으로 몇 번씩 돈을 요구했다. 치킨집, 카페, 부동산 중개업.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그때마다 정화가 뒤를 치워야 했다. 준호야, 엄마가 몇 번을 말했니? 이 가게 수입으로는 엄마,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제가 시장 조사도 다 해봤고 확실한 거예요. 딱 2천만 원만 더 투자해 주시면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정화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다. 하루 종일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여서 모은 소중한 돈들이었다. 그 돈으로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알아? 엄마,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은 다 자기 사업해서 잘 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화는 마음이 흔들렸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는 막내 아들이 안쓰러웠다. 첫째 딸 소연은 평범하지만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준호만 유독 자리를 잡지 못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알았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 후로도 준호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사무실 보증금, 직원 급여, 광고비. 끝이 없었다. 정화는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통장을 열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엄마, 가게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사업자 등록할 때 담보가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정화는 망설였다. 이 가게는 남편과 함께 40년 가까이 일구어온 터전이었다. 엄마, 제가 언제 엄마를 속인 적 있어요? 사업 안정되면 바로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결국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명예 이전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준호가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났다.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뭐,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가게까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정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40년간 지켜온 터전을 평생의 업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일단 요양원에 계세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거기서 계시다가 제가 다시 사업 정리하면. 요양원.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건강한 몸으로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요양원이라니.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딸 소연네는 이미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 아들이 준비한 곳밖에는 대안이 없었다. 며칠 뒤 작은 차 한 대가 정화를 데리러 왔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가게를 뒤로하며 정화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 기대해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 정화는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준호가 말한 요양원은 시설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걸까? 기사님,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정화는 눈앞의 건물을 보고 얼어붙었다. 실버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은 요양원이라기보다는 낡은 창고에 가까워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그리고 창문마다 설치된 쇠창살까지.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살 곳인가 싶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와 정화를 맞았다. 시설장이라고 소개한 김영숙은 자기적인 미소를 지으며 정화의 짐을 받아들었다. 준호 씨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내부로 들어서자 정화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방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신음소리와 중얼거림. 공기는 탁했고 소독약 냄새와 다른 냄새들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6평 남짓한 방에는 이미 3명의 노인이 있었다. 침대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철제 침상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 옆 작은 사물함이 전부였다. 식사는 하루 2번 아침 8시와 저녁 6시에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함부로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소란 피우면 안 되고. 김영숙의 말을 들으며 정화는 점점 현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다. 그냥 노인들을 가둬두는 수용소에 불과했다. 첫날 저녁 정화는 식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아니, 식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다. 김치찌개라고 내놓은 것은 무와 배추만 둥둥 떠다니는 맹물에 가까웠고 밥은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쌀로 지은 것 같았다. 처음 오셨구나. 옆자리에 앉은 박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깡마른 몸에 움푹 꺼진 눈으로 정화를 바라봤다. 네. 오늘 왔어요. 아드님이 데려다 주셨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도 그랬어. 잠깐 있다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벌써 2년째야. 박할머니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다. 여기서 나갈 수 없나요? 쉽지 않아. 문은 밖에서 잠그고 전화도 함부로 못 써. 가족들한테 연락하려면 시설장 허락받아야 하는데 웬만해서는 안 해줘.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고 다른 할머니는 자지러지게 기침을 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어서 별빛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준호야. 너는 엄마가 이런 곳에 있는 줄 아니? 며칠이 지나면서 정화는 이곳의 실상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 제대로 된 의료진은 없고 간병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노인들을 거칠게 다뤘다. 약도 제때 주지 않고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곳곳에서 악취가 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이었다. 휴대폰은 입수할 때 모두 빼앗겼고 공중전화는 고장났다며 사용할 수 없었다. 가족 면회도 사전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같은 방 할머니가 한밤중에 중얼거린 말이 정화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화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고통스러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택배 배달원이 와서 시설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본 것이었다.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복도 청소를 자원했다. 청소를 하면서 버려진 택배 상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그 중 하나에 작은 쪽지를 숨길 수 있었다. 쪽지에는 간단히 썼다. 도와주세요. 여기는 불법 시설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정화. 그리고 딸 소연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며칠 뒤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들이닥쳤고 시설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 계신 분들 안전합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화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마침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가게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는 갈 곳조차 없었다.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가 가슴 깊숙이 박혀 아팠다. 구조된 후 임시 숙소에서 정화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남편이 죽었을 때도 혼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뒤늦게 찾아온 준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정화는 임시 숙소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불법 수용소에서 구조된 지 사흘째. 아직도 악몽 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져 본 적은 없었다. 어머니, 사회복지사입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와 정화 옆에 앉았다. 온화한 미소를 지은 그녀는 김미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많이 힘드셨죠? 일단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요. 앞으로 계획이요. 정화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데. 아드님은 현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어머니 재산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준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었는데. 재산 회복은 어려울까요? 글쎄요. 이미 많은 부채가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미영의 대답에 정화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40년 동안 가게를 하며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터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언니, 문이 열리며 들어온 것은 고등학교 동창인 박선이었다. 정화보다 1살 어린 선이는 여전히 정정해 보였다. 선이야. 내가 어떻게... 뉴스에서 봤어. 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선이는 정화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의 따뜻한 손길에 정화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선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몸이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일단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선희의 간곡한 부탁에 정화는 결국 임시 숙소를 나서게 되었다. 선희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선희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작은 연금과 부업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언니 이거 봐. 선희가 신문 기사를 가져왔다. 정화가 있었던 불법 수용소 사건이 크게 보도되고 있었다. 용감한 할머니의 구조 신호, 택배 상자 속 절망의 편지. 언니가 영웅이 됐어. 기사를 읽어보니 정화가 택배 상자에 숨긴 쪽지가 시민의 신고로 이어져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 불법 시설에는 정화를 포함해 20여 명의 노인들이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됐어? 모두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나 제대로 된 시설로 옮겨졌대. 언니 덕분이야. 선희의 말에 정화는 작은 위안을 느꼈다. 적어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구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며칠 후 선희가 정화에게 제안을 했다. 언니, 우리 동네에 봉사단체가 있어. 독거노인들에게 음식 배달하고 말벗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을래? 나도 도움받는 처지인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무슨 말이야. 언니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그 김밥 솜씨, 떡볶이 솜씨 아직도 기억나. 선희의 말에 정화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분식집을 할 때 손님들이 사장님 손맛이라며 칭찬하던 기억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워졌다. 일단 한 번만 가봐. 부담 갖지 말고. 다음 날 정화는 선희와 함께 사랑 나눔 봉사단을 찾았다. 2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 선희 씨. 새로운 분을 데려오셨네요. 단체 대표인 최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화는 어색해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분식집 사장님이에요. 김밥 정말 맛있게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해봐서 조금 아는 정도예요. 그럼 오늘 김밥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김밥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정화는 망설였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선희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단무지 썰고 계란지단 부치고 시금치 무치는 손놀림은 여전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김에 밥을 펴고 속재료를 올려 돌돌 마는 순간 정화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을 느꼈다. 와, 정말 예술이네요. 다른 봉사자들이 감탄하며 지켜봤다. 정화가 만든 김밥은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거 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날 오후 정화는 선희와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다. 85세 김할아버지는 정화가 만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정말 맛있네. 오랜만에 이런 김밥 먹어보는구나.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정화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직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할머니,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또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었다. 40년간 갈고 닦은 요리 솜씨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언니 어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 응. 고마워, 선희야. 덕분에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언니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악몽은 없었다.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다.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꿈을.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정화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사랑 나눔 봉사단에 나가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봉사단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큰 기쁨이었다. 정화 언니, 오늘도 김밥 부탁해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느새 정화는 봉사단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김밥뿐만 아니라 떡볶이, 순대, 어묵탕까지. 정화가 만드는 분식 메뉴들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언니 요리는 정말 맛이 달라요. 비법이 뭐예요? 젊은 봉사자 미경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정성스럽게 하는 거지.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면 돼. 정화는 웃으며 답했다. 4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들이었다. 김밥밥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단무지는 물기를 충분히 빼고, 계란지단은 얇고 고르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정화만의 비법이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정화에게 말을 꺼냈다. 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 우리 마을에 작은 상가 하나가 비었거든요. 거기서 작은 분식집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화는 깜짝 놀랐다. 분식집이라니. 나는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돼.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봉사단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 너희들한테 그런 부담을. 부담이 아니에요. 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사실 마을에서도 맛있는 분식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순자의 말에 정화는 마음이 흔들렸다. 다시 분식집을 할 수 있다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는 남에게 빌린 돈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날 저녁 선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언니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묻어두기 아까워.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해? 이번에는 남의 돈으로 시작하는 건데.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 실패할 생각하지 말고 성공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여기는 예전과 달라.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어. 선희의 말이 맞았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봉사단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응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정화는 결심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고마워. 순자야. 한번 해볼게. 정말요? 와, 정말 기대돼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다. 봉사단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금으로 임대 계약을 하고 낡은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고 간판을 새로 달았다. 정화가 원한 이름은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정화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언니 메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이 물었다. 간단하게 할 거야. 김밥, 떡볶이, 순대, 어묵탕, 그리고 계절에 따라 몇 가지 더 추가하고. 가격은요? 적당하게 마을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의 계획은 단순했다. 적은 이익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개업일. 간단한 개업식을 했다. 봉사단 회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다. 정화 사장님 축하드려요. 맛있는 김밥 많이 만들어 주세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화는 눈물이 나려고 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다니. 첫 손님은 봉사단에서 함께 활동하던 할아버지였다.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화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었다.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김 위에 얇게 펴고 속재료를 올렸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지단, 우엉조림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고 돌돌 말았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할아버지가 한 입 드시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김밥 맛이야. 그 후로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일을 마치고 간단히 요기하려는 어른들, 봉사단 할머니들까지. 작은 가게는 항상 북적거렸다. 사장님, 떡볶이도 정말 맛있어요. 매운 것도 싫어하는 우리 애가 여기 떡볶이는 잘 먹어요. 고마워요. 아이들 먹는 거라 덜 맵게 했거든요. 정화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다. 아이들에게는 덜 맵게, 어르신들에게는 간을 조금 더 세게, 각자의 취향에 맞춰 음식을 만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정화의 분식은 진짜 엄마 손맛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느 날 저녁 하루 매상을 정리하며 정화는 혼자 웃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퇴근길에 들른 순자가 감탄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순자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망해도 다시 희망을 찾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뿐이었다. 그날 밤 정화는 작은 가게 안에서 혼자 청소를 하며 생각했다. 인생이 참 기구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정한 친구들, 마을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정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손맛을 연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 가게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김밥을 사가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저녁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간단한 요기를 하러 들렀다. 정화는 매일이 충실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한 줄이요. 단골 손님인 중학생 민수가 밝게 인사했다. 응. 민수야. 오늘은 어떤 김밥으로 할까? 계란김밥이요. 사장님이 만드신 계란지단이 정말 맛있어요. 정화는 웃으며 민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엄마,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준호였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야윈 얼굴, 초췌한 모습, 구겨진 옷차림.
한때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화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예전처럼 동요하지는 않았다. 준호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가게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정화는 조용히 말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가게 뒤편 작은 공간으로 준호를 데려갔다. 6개월 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준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정화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엄마, 저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잘 곳도 없고 엄마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정화는 깊은 숨을 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하며 무조건 도와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준호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그냥 며칠만 여기서 재워주세요. 밥 한 끼만 주시면 돼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네, 며칠 지나면 또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전히 계획 없이 그저 어머니의 도움에만 의존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가게 앞에서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기다려. 정화는 밖으로 나가 손님을 응대했다.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어묵탕을 주문했다. 정화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어묵탕을 끓여드렸다. 사장님 맛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고마워요. 할머니,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간 후 정화는 다시 준호에게 돌아갔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준호야, 엄마가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엄마. 엄마는 이제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단호하고 차분했다. 엄마도 이제 배웠어.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엄마, 내가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내 힘으로 해봐. 엄마, 도움 없이. 하지만 엄마,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도 6개월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시작했잖아. 정화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가게도 엄마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먼저 변했어. 남한테 의존하지 않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지.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럼 엄마는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도움은 줄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정화는 가게 한쪽에 있던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 하루 8시간. 최저임금으로. 그리고 여기서 잠은 못 자. 근처에 고시원이나 월세방을 구해서 살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은 없어. 일하기 싫으면 나가. 준호는 당황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무조건 받아주고 도와줬을 텐데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생각해봐. 정말 변하고 싶다면 받아들여. 그냥 또 누군가한테 의존하려면 다른 곳을 알아봐. 그날 저녁 준호는 결국 다른 곳으로 갔다. 정화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들은 아직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후 선희가 가게에 들렀다. 언니, 준호가 왔었다면서? 응, 많이 힘들었겠어. 아니야. 오히려 시원했어. 정화는 의외로 담담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난리였을 텐데 이번에는 아니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언니가 계속 도와주면 준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예상 밖에도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엄마 일하겠어요. 정말 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정화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절박함 대신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알았어. 내일부터 나와.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 다른 직원과 똑같이 대할 거야. 네, 엄마. 감사해요. 그 후로 준호는 매일 가게에 나와 일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손님 응대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재료 정리도 했다. 무엇보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화는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거창한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정리를 하며 준호가 말했다. 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정화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아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진짜 변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은 끝났다. 그날 밤 정화는 가게 안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인생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왔지만 오히려 가장 강해진 것 같았다. 이제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정화는 이 작은 가게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크지 않아도 진실한 삶이었으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